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겠다고 할 줄은요.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던 아이가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윌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교육학을 연구하는 교수이자 한 아이의 엄마예요. 저는 현재 미국 동부 보스턴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다양한 국가의 교육 방식과 학업 성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학업 성취가 연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 학생들은 미국 명문대에서도 성적이 뛰어날까요? 이 질문이 저를 한국까지 이끌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가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저에게는 엘리라는 16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엘리는 전형적인 지세대 스타일이에요. 학업보다는 유튜브, 게임,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공부 좀 해볼래? 라고 하면 엄마,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라며 손사래를 치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보스턴 근교의 조용한 교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원격 근무를 하며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엘리에게 공부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 목표를 찾고 도전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랐어요. 문제는 그녀가 그럴 의욕조차 없어 보였다는 것이었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엘리는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방에서 낯선 노래가 들려왔어요. 뭐 듣고 있어? K-팝이에요. K-팝. 솔직히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플레이리스트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세븐틴 같은 한국 가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가수들 왜 좋아?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요. 퍼포먼스도 최고고 가사도 감동적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딸의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은 점점 더 K-팝 영상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독학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부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 그래도 학교 성적은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꼭 좋은 대학 가야 해요? 제가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딸은 더 반항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고 저는 한동안 공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무렵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도 왜 한국 학생들은 성적이 뛰어날까요? 이 연구를 위해 저는 1년간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였고 저는 한국의 교육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엘리를 한국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해보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K-팝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처음에 딸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한국, 거긴 공부만 죽어라 시키는 나라잖아요. 입시 지옥이라면서요? 학교에서 발표도 못하고 주입식 교육만 한다면서요? 딸은 미국식 교육에 익숙했어요. 발표하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방식, 조용히 필기하고 암기하는 학습, 딸이 그렇게 싫어하는 권위적인 분위기까지 엘리는 절대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의 콘서트도 갈 수 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진짜 콘서트 가도 돼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직접 볼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딸은 마지못해 한국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K-팝을 가까이에서 경험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가기로 한 거였어요. 한국행이 확정된 후 저는 한국에서의 교육 생활을 딸에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 한국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크니까. 근데 너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괜찮을 거야. 엘리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공부엔 자신 없는데 저도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한국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 학생들과 발표 중심 교육에 익숙한 미국 학생이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딸은 정말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이 싫어하던 한국식 교육과
그녀가 사랑하는 케이팝이 공존하는 곳으로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엘리는 공항에서부터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긴 비행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이 여행 자체가 내키지 않는 눈치였어요. 짐을 끌면서도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공기는 어때? 미국이랑 똑같아요. 딱딱한 대답. 사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엘리는 원래부터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타입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로 향했어요. 연구 기간 동안 머물 곳이었죠. 보스턴의 교회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밤인데도 도시가 밝았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서울은 밤에도 활기차거든. 하지만 엘리는 별로 감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짐을 방에 던져놓고 침대에 몸을 묻었습니다. 나 좀 잘게요. 딸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데려오긴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곧 한국의 학교에 다녀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엘리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제학교였지만 한국 학생들도 많았고 수업 방식도 미국과는 꽤 달랐습니다. 교사와의 첫 면담에서 한국의 교육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학교는 과제가 많고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압박이 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익숙해질 겁니다. 엘리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빡빡하네요. 교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활동적인 동아리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엘리는 약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너 댄스 좋아하잖아. 케이팝 댄스 동아리가 있다던데? 그제야 그녀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엘리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애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수업 시간이라 그렇겠지. 근데 발표도 안 해요. 그냥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다들 조용히 받아 적기만 해요. 그건 한국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엘리에겐 낯설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에서는 발표하면서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냥 듣고 외우는 게 중요하대요. 진짜 너무 달라요. 이해는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며 배웁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가장 큰 문제는 숙제였습니다. 엘리는 숙제의 양에 압도당했어요. 엄마, 이거 다 해야 해요. 이건 미쳤어요. 미국에서도 숙제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긴 질문할 시간도 없고 그냥 다 외우래요. 엘리는 힘들어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적응이 어려웠고 아예 책을 덮어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녀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댄스 동아리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다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너 춤 좀 추는구나? 그냥 좋아해서 해봤어요. 엘리는 미국에서도 혼자 케이팝 안무를 연습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동작은 이렇게 해야 해. 여기서 각도를 좀 더 맞춰야 해. 한국 학생들은 엄청나게 디테일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따라가면서 엘리는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야, 너 되게 잘 추는데? 진짜요? 그녀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도 동아리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학교 축제 때 공개할 거래.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는 긴장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춤추는 건 처음인데 괜찮아. 연습하면 돼. 엘리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연습을 계속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촬영 날이 되었을 때 그녀는 완벽하게 춤을 소화해냈습니다. 나 해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수학 공부 좀 해볼까 해요. 갑자기 왜? 여기 애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나도 너무 뒤처지기 싫어요. 처음엔 억지로 시키던 공부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방식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암기하는 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한국 교육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딸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장점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엘리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거 봤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그녀가 출연한 댄스 영상이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공개된 영상이었는데 그녀의 춤이 돋보였어요. 이거 보고 친구들이 나한테 칭찬했어요. 진짜 기분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더 이상 단순히 케이팝 팬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목표의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지만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만만 가득했던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이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암기 위주의 학습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덕분에 기초 개념이 더 탄탄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나 수학 점수가 올랐어요. 정말. 얼마나? 처음엔 50점이었는데 이번엔 75점이에요. 성적이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공부해서 얻어낸 결과였어요. 저는 그게 더 기뻤습니다. 대단한데. 너 원래 수학 싫어했잖아. 응. 근데 이제는 문제 푸는 게 좀 재밌어졌어요. 여기 애들처럼 완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전까지는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성취감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공부만으로 학교 생활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엘리는 여전히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근데 여긴 왜 발표가 이렇게 없어요? 응. 무슨 말이야? 미국에서는 항상 의견을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듣고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뭔가 답이 하나로 정해진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건 저도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창의적인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어떤 방식이 더 좋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은 저도 발표하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엘리가 지금 그걸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어요. 이번 주는 팀 프로젝트로 발표를 준비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드디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줄 기회였죠. 주제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조사하고 발표해야 했죠. 엘리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면 어떨까요? 좋은데. 근데 어떻게 발표할까? 우리 그냥 PPT로 설명하는 거 말고 실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발표하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발표 방식 덕분인지 그녀는 발표 준비를 주도해 나갔어요. 팀원들도 점점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발표 연습을 하던 중 한 팀원이 말을 꺼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하면 선생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왜? 여기선 보통 발표할 때 너무 개성 있게 하면 안 돼. 그냥 정해진 방식이 있어. 엘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발표는 원래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여기선 형식이 중요해. 그 말을 듣고 엘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에서는 발표할 때 창의적인 방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해진 틀을 따르는 게 더 중요했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이 여기서는 안 통하는 걸까? 그렇게 발표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발표 날이 되었어요. 다른 팀들은 정형화된 방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PPT를 띄우고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엘리의 팀 차례가 되었어요. 그들은 AI 챗봇을 활용해 발표를 진행했어요. 발표자가 직접 설명하는 대신 AI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었어요. 와, 신기하다. 이런 방식 처음 봐.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평가 시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말했어요. 좋은 시도였어요. 하지만 발표에서 너무 형식을 벗어나면 평가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정해진 방식에 맞춰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는 낙담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난 재밌었어. 근데 점수는 낮게 받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 엘리의 팀은 발표 방식이 너무 독특하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억울했지만 동시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창의적인 시도도 좋지만 기본 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네, 근데 좀 아쉬워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표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녀는 씩 웃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재밌었어요. 다음엔 한국 스타일에 맞춰서도 잘해볼게요. 그날 이후 엘리는 단순히 미국식 교육과 한국식 교육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두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여긴 발표가 적긴 하지만 확실히 기초는 탄탄하게 배울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여기선 확실하게 개념을 익히니까 더 깊이 있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는 한국식 주입식 교육이 가진 강점과 미국식 발표 교육이 가진 강점을 모두 경험하면서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그녀가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딸 엘리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학교 수업도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댄스 동아리에서는 이제 중요한 멤버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연습하다가 선생님이 나한테 무대 센터 맡아보겠냐고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케이팝을 사랑했고 이제는 단순히 팬이 아니라 직접 춤을 추며 무대에 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와, 축하해.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따라가기도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는 게 보여요.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어떤 것이든 도전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이 생겼고 스스로 발전하는 즐거움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계약이 끝나니까. 근데 나 진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 엘리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왜? 다시 미국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싫었어요. 학교도 어렵고 공부 방식도 다르고 친구 사귀기도 힘들었고. 응, 맞아. 너 많이 힘들어했었지. 근데 이제는 여기가 좋아요. 학교도 재미있고 공부도 나쁘지 않고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댄스 동아리도 계속하고 싶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엘리가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아예 한국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내 생각엔 어떻게 하고 싶어? 나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엘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목표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나 무대에서 춤추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팬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니까 더 재미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있으면 이걸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미국에서도 할 수 있잖아. 댄스 학원도 있고 공연도 많고. 그렇긴 한데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혼자 좋아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이걸 진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딸이 행복한 길을 가길 바라는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용 문제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정말로 이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엘리,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최대한 도와줄게.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건 큰 결심이야. 정말 괜찮겠어? 응, 괜찮아요. 나 이제 공부도 예전처럼 싫어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게 싫지 않아요. 그리고 춤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딸이 이렇게까지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 저는 딸과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서울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 도시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딸이 단순히 서울이라는 도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더 깊이 이해했으면 했거든요. 처음 우리가 향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와, 바다 진짜 크다.
엘리는 해운대에 도착하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 늘 빌딩 숲속에 있다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보기도 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 여기 진짜 예뻐요. 근데 한국에도 이렇게 바다랑 가까운 큰 도시가 있는지 몰랐어요.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야. 항구 도시라서 분위기도 서울이랑 많이 다르지? 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사람들도 사투리를 쓰니까 더 신기하고 우리는 해운대 근처에서 유명한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따끈한 국물을 한 숟갈 뜨자 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뭐야? 고기 엄청 부드러워. 이게 부산 스타일 국밥이야. 처음 먹어보지? 응. 미국에서는 이런 맛 절대 못 봐요. 진짜 맛있어요. 엘리는 부산에서의 시간을 정말 즐겼어요. 바다도 보고 음식도 맛있고 시장 구경까지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전주로 갔어요. 전주는 한국의 전통이 잘 보존된 도시였어요.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엘리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엄마, 여기 완전 조선시대 같아요. 한옥의 기와 지붕, 좁은 골목길,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살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분위기는 진짜 좋아요. 너무 평화롭고 조용해요. 우리는 한복을 빌려 입고 거리를 걸어보았어요. 엘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예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옷 입고 다녔다니 신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전통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전주에서는 비빔밥도 맛보았어요. 커다란 그릇에 다양한 재료가 가득 담긴 비빔밥을 보자 엘리는 흥미로워했어요. 이거 다 섞어서 먹는 거예요? 응. 한국 음식은 이렇게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 비빔밥도 여러 가지 재료가 한데 어우러지는 게 특징이야. 그럼 한국 교육이랑 비슷하네요? 엘리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개별적인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기초가 다져져야 그 위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긴 공기가 다르네요. 진짜 깨끗해요. 서울과 부산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푸른 바다와 돌담길, 넓은 초원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우리는 우도로 가서 바다를 가까이에서 감상했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엘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곳인 줄 몰랐어요. 엘리는 바다를 보면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서울만 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산, 전주, 제주까지 와보니까 한국이 진짜 다양한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서울은 빠르고 바쁜데 부산은 여유롭고 전주는 전통적이고 제주는 완전 자연이잖아요. 맞아.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도시마다 다 개성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더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엘리는 단순히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남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곳의 문화와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행은 딸에게 더 깊은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딸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이곳을 진짜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여행을 마친 후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좋아.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도 돼. 엘리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껴안았어요. 정말요? 진짜 괜찮아요? 응. 넌 이제 내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한국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이 되었어요. 엘리는 더 이상 단순히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외국인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도 연구를 통해 한국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딸은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딸은 한국에 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그 길을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